네, 문제풀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받아보신 문제는요, 2020년 승진 문제입니다. 1월 10일 날 며칠 전에 시행된 문제죠. 빠른 속도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보니까 최신 판례가 나오긴 했는데, 제가 이제 크리스마스 때 2부였죠. 24일 날 제가 최신 판례 특강을 찍었는데 거기서 다 나왔습니다. 최신 판례는 다 아시죠? 보신 분들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재형 법정주의 가란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블라블라 조각사유, 블라블라 면제사유, 또 여기 소추조건. 여러분 행위 당시에는 친고죄였는데 재판 당시 비친고죄. 비친고죄로 바뀌는 것은 뭐 행위자에게 뭐예요? 불리하죠. 만약에 비친고죄가 친고죄로 바뀌는 것은 유리한 것이죠. 행위자, 범죄자 입장에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성 및 책임 조각사유. 이게 조각사유가 다 수식합니다. 위법성 조각사유, 책임 조각사유, 소추조건, 행위 당시에는 친고죄였다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처벌 조각사유. 그래서 여러분들 블라블라 조각사유 또는 블라블라 면제사유, 소추조건 이런 것들은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이다.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제한적으로 유추 적용하면, 이게 좁게 해석하면 밑줄, 가벌성의 범위는 확대. 이걸 축소로 바꿔서 다른 직렬에서 출제된 적도 있습니다. 채용에서는 행위자에게 뭐하게 되므로 불리한 해석이다. 그러면 이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그래서 행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넓게 해석하는 것은, 행위자에게 불리한 규정을 언어에 가능한 범위를 넘어서서 넓게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위반이고, 이렇게 행위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좁게 판례 표현대로 하면 제한 해석하는 것은 역시 행위자에게 불리한 해석이니까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위반입니다. 이 판례는 발각 전 자수뿐만 아니라 발각 후의 자수에도 자수로 봐 주어야 된다는 판례에서 나온 것이죠. 발각 후 자수 사건, 자수 인정. 선고법에서 말하는 자수를 발각 전으로 한정 해석하는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해서 나온 판례입니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발각 후 자수를 자수로 보지 않은 것은 유추해석 금지 원칙의 위반이다. 그 다음 2번, 여전히 중요 판례죠. 양형 기준. 양형 기준 밑줄 작업하시고, 형벌이 아니니까 뭐해도 좋다. 소급해도 좋다. 즉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즉 반이란 말은 위반입니다. 위반하지 않는다. 형벌이 아니니까. 불리해도 소급해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다시죠. 가정폭력범죄 처벌을 한 특례법상 뭐는? 사회봉사 명령은 보완 처분이지만 실질이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니까 형벌처럼 소급표가 뭐한다? 금지된다. 행위 당시에는 100시간, 재판 당시에는 200시간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200시간을 소급 적용할 수 마무리 없다. 그래서 보면 여러분 형벌 불소급의 원칙이나 소급표 금지의 원칙이나 같은 말입니다. 아시죠? 형벌 불소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고가 틀렸네요. 적용되고. 그래서 행위시법을 적용해야 됩니다. 행위시법 1조 1항 소급표 금지 원칙.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 그냥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위헌 결정, 그 다음에 헌법 불합치 결정 이런 거 나오면 뭘로 푼다? 무죄로. 제가 모의고사 잘 내는 것이죠. 면소가 틀렸네요. 면소 판결이 아니라 무죄 판결이 됩니다. 답은 1번, 2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법의 적용 범위 계속 나오고 있죠. 제가 1조 1항 설명드렸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이때 행위시 의미는 범죄행위 종료시지 기수시나 결과 발생시가 아니다. 다 시험에 나오기 전에 다 강의한 것이에요. 범죄행위 종료시 맞습니다. 기수시나 결과 발생시가 아니다. 그래서 조문에는 행위시 나오죠. 이 말을 넣으면 범죄행위 종료시 준말이라고 제가 암기하도록 연습하셨죠. 2번은 7조입니다. 7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필요적 산입입니다. 그래서 형에 산입한다. 산입 여부는 재량이 없어요. 반드시 산입해야 됩니다. 근데 산입 정도는 재량이 있어요. 전부 또는 일부를. 맞고요. 그 다음에 부칙입니다. 또는 경과규정. 부칙은 총칙에 뭐한다? 우선한다. 그래서 부칙이 시킨 대로 하면 됩니다.
형을 종전보다 가볍게 형벌복귀를 개정을 하면서 그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전 후 범죄에 대하여는 종전의 형벌복귀를 적용하도록. 예를 들어서 강간죄가 3년 이상인데 1월 1일 날 갑돌이가 강간죄를 범했습니다. 행위 당시 3년 이상. 3월 3일 날 법이 개정됐어. 2년 이상이 징역으로. 그런데 몇 월 날 개정됐댔죠? 방금 중요한 건 아니지만 1월 1일 강간 범했다. 3년 이상. 개정이 3월 3일 날 개정됐는데 개정을 하면서 2년 이상으로 경하게 변경하면서 이 개정법은 3월 3일 이후 강간행위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그러면 4월 4일 날 재판할 때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가 형이 경하게 되었죠. 그러나 눈물로 머금고 모아야 된다고. 일주이항이 적용되지 못하고 이 부칙이 시킨 대로 해야 된다고. 3월 3일 이전의 범행인 강간 범행에 대해서 신법을 적용할 수 없고 뭘 적용한다? 국법, 행시법 적용한다고. 제가 법관물을 다 도파했다 하더라도 1조 2항이나 3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외우시랬죠. 유리한 신법, 신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경과 규정, 즉 부칙이 없을 것. 부칙이 있으면 안 됩니다. 또 1조 2항이나 3항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기가, 법 개정의 동기가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이 아니라 법적 견해의 변경이어야 됩니다. 동기설이죠. 단순한 사실관계 변경인 경우에는 그냥 원칙대로 행위시법 적용, 법적 견해의 변경인 경우만 1조 2항 적용입니다. 잘하신 것 같으니까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부칙에 개정된 법의 시행전 후 범죄에 대해서는 종전의 형벌복귀를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 형벌 불소급 원칙이나 신법 우선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들의 위반이 아니다.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여러분 그 속지주의 우량법 2조를 적용하는 경우 제가 두 가지 기억하시랬죠.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라면 속지주의를 적용하는데 첫 번째 금품수수지도 범죄지다. 그 범죄지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알선은 미국에서 했다 하더라도 속지주의 적용. 또 공모지도 범죄지다. 그 범죄지가 대한민국 당시에는 리츠칼튼 호텔 커피숍에서 이루어졌댔죠. 망인유관리법 위반. 그것도 속지주의. 그래서 여기는 뭔가요? 금품을 수수한 행위가 대한민국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이상 뭘 적용한다? 속지주의가 적용돼서 대한민국 형벌복귀인 광형법, 변호사법이 적용된. 답은 3번이 틀렸네요. 3번, 요즘 승진시험에서는 계속 범죄의 종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또 아까도 풀었네요. 이거 협박죄는 보호법이 뭐예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맞습니다. 우리 판례가 협박죄는 침해범이 아니라 뭐다? 위헌범이다. 그러므로 보호법익인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의 위험이 있으면 기소가 됩니다. 위험이 있는 시기는 뭐예요? 의미를 인식한 때. 그러면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가 침해되는 시기는 현실적으로 공포심이 발생한 때. 그러니까 학설인 침해범설에 의하면 현실적 공포심이 발생해야지 기소가 되지만 우리 판례 입장이 위헌범설에 의하면 의사결정의 자유 침해 위험이 있는 시기는 뭐라고요? 의미를 인식한 때. 그것까지 알아두시고. 틀렸습니다. 다툼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면 그랬으니까. 손해를 간 때도 열심히 했죠. 우리가 배임죄 손해를 간 때. 간 때의 의미는 현실적으로 손해를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자산상 실해 발생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된다. 이때 위험은 이게 나오는데 아직 안 나왔네요. 구체적 위험, 현실적 위험이 되는 것이지 막연한 위험은 들어갈 수 없다까지 알아두세요. 당연히 이것만 풀지 마시고 위험은 뭐라고요? 구체적 현실적 위험이어야 되지 막연한 위험은 되지 않는다. 끝까지. 그래서 실해 발생 위험이 해당하지 않으므로 침해범으로 봐야 된다. 여러분 횡령죄나 배임죄는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위헌범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판례가 위헌범이라고. 그러니까 판례가 말을 하지 않는 것은 출제되기 힘들어요. 우리 판례가 위헌범이라고 보는 것들 적어봅시다. 위헌범, 횡령죄, 배임죄, 그 다음에 범인, 도피죄, 횡령, 배임, 그 다음에 범인, 도피, 그 다음에 협박. 이런 것들이 무슨 범이다? 위헌범이다.
그 다음에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 위험범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재의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기소가 된다.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할 필요는 없다. 위헌범에서 싫어하는 단어가 뭐예요? 결과 발생, 현실적으로 이런 단어 싫어한댔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우리 판례가 위헌범 앞에 추상적까지 붙이는 것, 추상적 위헌범으로 보는 것들 정리해 봅시다. 추상적 위헌범 적고 계시나요? 먼저 뭐라고요? 여기 나온 일반교통방해죄는 추상적이라는 표현까지 써요. 추상적 위헌범이다. 일반교통방해,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죄, 그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장례식장에서 MB의 헌화를 방해한 사건에서 장례식 방해죄, 거기서도 명백히 추상적 위헌범이라고 말합니다. 적고 계시죠? 일반교통방해, 그 다음에 공무집행방해. 저번에 경찰 채용시험에서는 공집방을요 구체적 위헌범으로 바꿔가지고 박스 문제에서 틀리게 출제했어요. 그래서 일반교통방해, 공집방, 그 다음에 뭐라고요? 장례식 방해.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판례가 언급한 적이 있는 것만 돼요. 그래서 맞는 말이고 3번은 4번. 신분범, 허위 공문서 작성죄는 작성 권한 있는 공무원이 범하는 진정신범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위조죄 범할 수 있죠. 그래서 공문서 위조죄는 일반범입니다. 아무나 범할 수 있어요. 틀렸네 때문에. 4번 법인의 범죄 능력 빠지지 않고 나오는 것이죠. 가장 적절한 것은 문제 잘 읽어야 되겠어요. 1번 합병 나오면 승계돼요 안 돼요? 그림 안 그려도 되겠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한 법인이 그 정호번의 위법행위에 대해서 양벌 규정에 따라 부담하되 형사 책임은 합병으로 인하여 존속하는 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그 다음 2번 양벌 규정에 의해서 법인 또는 영업주를 처벌하는 경우 법인이나 영업주의 처벌은 직접 법률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한 처벌에 종속하므로 틀렸네요. 그러니까 과실책임세례가 뭐예요? 위반 행위자의 책임에 종속해서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신의 잘못으로 처벌하는 것입니다. 선임 감독상의 과실책임 때문에. 그래서 종속하지 않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여기서는 행위자는 위반 행위자를 말합니다. 위반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처벌의 전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위반 행위자는 위반 행위자 따로, 법인은 자기 책임으로 따로. 실제로 이제 이 판례가 왜 나왔냐면 위반 행위자를 검사는 공소하지 않고 누구만 위반 행위자를 고용한 법인만 공소를 제기했는데 변호사 측에서 이걸 주장했다고. 야, 위반 행위자는 처벌하지 않으면서 왜 법인만 처벌하냐?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종속하지 않는다. 법인만 별도로 처벌할 수 있다.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회사 대표자 위반행위에 대해서 징역형의 형량을 장량 감경하고 그 다음에 벌금형에 대해서는 선고를 했다. 그러니까 보면 이거죠. 지금 위반행위자 그 다음에 위반행위자를 고용한 법인 이 둘 다 처벌한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고요? 양벌규정. 그런데 제가 좋은 것은 얘한테 미치지 않죠. 얘가 자수했습니다. 자수 효과가 얘한테 미쳐야 안 미쳐? 법인한테. 법인에 미치지 않는다. 그래서 법인의 대표자 등이 별도로 자수를 해줘야 됩니다. 또 안 좋은 거 지금 여기는 이 징역형 그 다음에 병과 벌금형인가요? 얘는 뭐 해줬어요? 장량 감경해주고 얘에 대해서는 선고해줬는가요? 이게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 물론 이 법인에게는 징역형은 없어요. 아니 삼성건물을 무슨 가시로 가둘 수는 없잖아요. 이 벌금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은 미치지 않는다. 그럼 나쁜 건 미쳤죠. 회계법인을 고용한 회계사가 저작권법을 위반했습니다. 그러면
위반 행위자를 피해자가 고소한 경우에는 이 고소 효력은 얘한테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얘가 지금 법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좋은 것은 안 미치고 나쁜 것은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4번 지입차주가 세무관세에 독립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지입된 차량을 직접 운행 관리하면서 그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지입차주, 지입회사 좀 아셔야 됩니다. 보면 갑돌이가 지입차주입니다. 갑이 차를 한 대 샀는데 자신의 뭡니까? 자신이 택시 영업을 하고 싶은데 못해. 또는 화물차를 샀는데 못해. 왜? 허가가 개인한테는 안 나오니까. 운송사업을 하려면 허가가 필요한데. 근데 회사도 좋아요. 회사도 일정한 차량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차량 대수가 부족한 경우, 표를 다 회사 이름으로 살 수 없는 경우, 지입회사가 지입차량 같은 걸 받아가지고 회사를 운영하면 좋다고. 회사에도 좋고, 지입차주는 지입차주들이 좋고. 이 차량 우리가 지입차량, 차를 사가지고 회사에 이름으로 등록하면 차 원래 주인을 뭐라 그래? 지입차주. 회사를 지입회사. 그런데 이 지입차량의 경우에는 내부적으로든 누가 소유자로 보냐면 지입회사가 소유자랍니다. 아시겠어요? 명의신탁이랑 달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좀 과적을 했습니다. 과적을 하면 도로법이 가봐요. 도로법에는 과적한 위반행위자 플러스 법인 같이 처벌한다고요. 근데 실제 사건은 뭐냐면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과적을 했다고요. 위반행위. 그러면 이 자리에 지입차주가 들어가야 되는가 아니면 지입회사가 들어가야 되는가? 우리 판례는 이 고용하는 걸 누굴로 봐야 된다? 지입회사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 지입차주는 이 자리에 못 들어간다고요. 지금 저 말 이해됐어요? 그래서 지입차주는 지금 누가 사용자인가 이 말이에요. 고용. 누가 사용자인가? 사용자는 지입회사이지 누가 아니다? 지입차주가 아니다. 지입차주는 그냥 이 자리에 들어간다고. 지입차주가 위반행위를 하든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가 위반행위를 하든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는 어디에 들어간다? 행위자의 자리에 들어간다. 즉 사용자의 종업원 또는 대리인 또는 여기는 사용인 즉 고용된 사람의 자리에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누구는? 지입차주가 고용한 법인은 한번 그러면 읽어볼까요? 맞는 질문인데 차량의 소유자인 지입회사의 위탁계약에 의하 위임을 받아 운행 관리한 대행하는 지 있는 자로서 누구는? 네? 네. 그 도로법 100조 1항에서 실제로는 과적 행위를 했다고요. 초과적죄. 그래서 지입차주는 동그라미 하고요. 능까지 지입회사와 관계에서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에 해당한다. 같은 말입니다. 이 자리에 들어가는 사람이 대리인,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사용인, 그 다음에 종업원. 같은 레벨이라는 걸 아셔야 돼. 사용자가 아닙니다. 사용되고 있는 사람. 지입차주가 고용한 운전자는 이 자리에 들어간다. 이 자리에 누가 있다? 지입회사가 들어간다. 됐어요. 그 다음 5번. 4번이 맞습니다. 5번 인과관계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좌회전 금지구역 사건. 인과관계 부정. 오케이. 아짜형 삼거리 교차로 사건이랑 같은 계열이랬죠. 인과관계 부정. 그 다음에 김밥콜라 사건이네요. 인과관계 인정. 그 다음에 상해 피난 사건 그랬죠. 제가 사귀자 그러니까 싫다니까 뭐 여자가 싫다니까 남자가 뺨 때렸잖아요. 여자가 손톱으로 핥히니까 주먹으로 때리니까 많이 아프니까 도망가다 차에 치여서 죽었다니까요. 우리 판례 입장은 범죄가 행해지고 있는 장소를 벗어나기 위해서
즉 피하기 위하여 피하는 행위를 하다가 결과가 발생하면 그 범죄 행위자에게 이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라 그래. 인과관계 인정. 상해 피난 사건, 상해라는 단어가 없어요? 폭행이나 나왔네요. 아무튼 폭행을 피하려고 제가 피하려고 탈출 사건이라고 강의했잖아요. 인과관계 인정. 실제로는 상해 치사를 인정한 사건입니다. 니을도 뭔가요? 상해 치사입니다. 머리를 땅바닥에 부딪히게 한 사건. 상해 치사. 인과관계. 그 다음에 이 사건은 애경 가능성까지 인정했어요. 상해 치사. 답은 4번입니다. 고의 인식대상. 제가 고의 인식대상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는 주체, 객체, 행위, 결과 발생, 인과관계입니다. 보면 공무원이라는 신분은 뭐예요? 주체입니다. 아니 수뢰를 범한 자 머릿속에 자신이 공무원이라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주체. 그 다음에 이거 연습했죠?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또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때 우리 형법 129조 2항 제가 이런 걸 뭐라고 하는데 객관적 처벌 조건. 객관적 처벌 조건 제가 객사파 사전수뢰죄에서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 된 사실, 그 다음에 파산범죄에서 파산선고 확정된 사실, 이런 것들은 뭐다? 처벌 조건이니까. 처벌 조건은 범죄는 성립했는데 이 처벌 조건은 객관적 처벌 조건, 이 조건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댔죠. 그러니까 이건 객관적 구속요건 요소가 아니에요. 고의익 대상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세 가지가 답으로 많이 뜬댔죠. 친족 상돌에서 친족, 그 다음에 상습범에서 상습, 그 다음 목적범에서 목적, 이런 고의익 대상이 아니랬죠. 그런데 이제 하나밖에 안 나왔네. 친족 상돌의 친족은요, 328조 1항의 친족, 직배, 동동, 배는 뭐예요? 인적 처벌, 조각사유. 물론 이것도 처벌 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328조 2항의 신분, 비동거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어렵게 표현하는데 이건 소추 조건입니다. 상대의 친고죄니까. 아무튼 뭐다? 친족 상대의 친족은 고의익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고의는 행위자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갑돌이가 타인의 물건을 훔쳤다고 친족관계라는 걸 인식할 필요는 없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적용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수폭행은 단체 또는 다중 의료를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휴대죠. 이건 행위야. 그냥 행위의 태양 또는 행위의 방법. 고의 인식대상 됩니다. 고소 소추 조건이니까 인식대상이 아닙니다. 답은 기억, 니을. 사실의 착오가 채용이든 지금 승진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어요. 사실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이 형 A를 살해하기 위해 집에 들어가 칼로 찔렀는데 아버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한 경우 인식한 사실은 뭐예요? 제가 시험장에서 헷갈린댔죠. 그래서 오인 앞에 있는 단어가 뭐다? 인식사실이에요. 인식한 것은 형 A, 발생한 것은 B를 A로 오인하고 살해했다. 이렇게 나오면 헷갈린댔잖아요. 그래서 연습하셨잖아요. B로 오인하고 가려보시면 아직 이해 안 되신 분은 A로 오인하고를 가려보세요. 누구를 살해했어요? A로 오인하고를 가려보면 B를 살해한 경우잖아요. B가 죽었습니다. B가 누구예요?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식사실은 보통살인, 발생사실은 존속살해입니다. 이 경우에는 형법 조문이 있다고요. 15조 1항이 특별히 중한죄가 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중한죄로 벌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15조 1항이 직접 적용됩니다. 아시겠어요? 직접 적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야. 이 경우는 법정적 부합설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판례는 15조 1항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만 법정적 부합설을 해결한다고. 저 말에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15조 1항이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15조 1항에 의하여 해결이 가능한 경우에는 법정적 부합설로 갈 필요도 없이, 물론 우리 판례 입장이 법정적 부합설이지만 15조 1항으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만 법정적 부합설로 넘어간다고. 그래서 이 경우에는 그냥 보통 살인죄로 쳐버립니다. 틀렸네요? 답이네. 너무 쉽다. 갑이 A를 살해하기 위하여
다시 한번 해보면 여러분 보세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보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요약해서 하겠습니다. 여기는 다시 뭐가 있었어요? 네?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그 다음에 추상적 사실의 착오. 여기에도 다시 객체의 착오, 방법의 착오. 보면 구체적 부합설하고 나온 대로 법정적 부합설만 해봅시다. 법정적 부합설. 구체적 부합설은 어디까지만? 그죠? 이건 뭐냐면 지금 인식한 사실에는 고의가 있지요. 발생 사실에 대해서는 고의가 있어요, 없어요? 응? 고의가 없죠. 얘를 죽이려고 얘를 죽였다니까요. 그러니까 인식한 사실이라 이 말은 고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발생 사실은 고의가 없었어. 근데 이 고의를 얘한테 뭐 하는 거예요? 보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고의 이걸 어려운 말로 뭐라 한다고요? 전용. 그러니까 옮길 천 사용할 용. 여기 있던 고의를 얘한테 옮겨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는가? 구체적 부합설은 어디까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무슨 착오까지? 객체의 착오까지만 부합을 인정한다고. 부합을 인정하면 얘는 고의가 아니었는데 뭘로 바뀌어버려요? 고의가 되고 이미 여기는 결과가 발생했으니까 기수죠? 과실 기수가 아니라 뭐라고? 고의 기수가 된다고. 얘는 보내주고 펑 죽어버려요. 발생 사실이 고의 기수가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보낼 수 없는 경우에는 원칙대로 해결한다고요. 이 부분은 고의가 있었는데 발생 못 시켰으니까 미수. 이 부분은 과실이었죠. 결과 발생했으니까 뭐라고? 기수. 인식한 사실에 대한 미수와 발생 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라고. 이 부분은 다. 근데 법정적 부합설은 어디까지 보낼 수 있어요? 같은 죄명끼리라면. 즉 법정적 부합설은 구체적 사실의 착오라면 여기는 같은 죄끼리 착오. 유식한 말로 하면 동일한 구성력 공간의 착오. 여기는 다른 죄끼리 상이한 구성력 공간의 착오. 여기는 어디까지? 여기는 어차피 법적으로 부합한다 이 말이야. A를 죽이려고 했는데 B를 죽였다. B를 A로 오인했든 A를 죽여 총을 발사했는데 빗나갔든 여기까지 부합을 인정한다. 여기는 부합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 과실의 상상적 경합이고 이 부분은 다 인식한 사실의 미수와 발생 사실 과실의 상경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사례는 일단 뭡니까? 인식한 사실은 A 사례, 발생한 것은 B 사례,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 이거 무슨 착오예요? 방법의 착오입니다. 지금 B를 A로 오인한 게 아니죠. 그러면 무슨 판례에 따르면 이 말은 법정적 부합설에 따르면 이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요? 보낼 수 있죠. A에 대한 살인의 고의를 B에 대한 살인의 고의로 옮겨 사용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B 살인죄가 됩니다. 3번은 인식한 것은 A 상해, 발생한 것은 B 상해네요. 구체적 사실의 착오이고요. 이건 빗나갑니다. 빗나가는 방법의 착오를 상징하는 단어죠. 부합해야 안 해요? 안 해. 부합 안 하면 공식, 원칙대로. 인식한 것은 미수로, A 상해 미수. 발생한 것은 과실로. 그래서 A에 대한 상해 미수와 B에 대한 과실치 상의 상상적 경합입니다. 4번은 A를 상해하기 위하여 뭡니까? 강타했는데 알고 보니까 B가 이건 이건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입니다.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지 고의의 전형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고의의 전형도 이제 깊이 들어가면 논란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서 B에 대한 상해죄 인정. 이것도 알아. 이 사례가 뭐다? 어떠한 견해에 의하든지 결론이 일치하는 사례. 구체적 사실의 착오 중 객체의 착오. 답은 1번입니다. 답은 너무 쉽네요. 그 다음에 8번. 네, 명의자의 명시적, 묵시적 승낙이 있었다면 사문서 위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양에 해당되죠. 뭐가 조각돼요?
구속요건의 해당성이 조학됩니다. 제가 이번은 동고중 절도 사건, 이것도 뭐예요? 묵시적 동의가 있는 것이죠. 이것도 법적으로 말하면 양해입니다. 절도죄니까. 절도가 아무튼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목격하고도 말 나오지 않았다. 이게 묵시적 동의라고. 그 다음에 3번 음식점 도청 사건, 그 유명한 초원복집 사건입니다. 주거침입죄 인정. 김항의한 양의는, 김항의한 동의는 무효입니다. 동의가 없는 것이니까 주거침입죄입니다. 4번 제가 피해자가 승낙했다 하더라도 그 승낙이 윤리적 도덕적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승낙이어서 무효인 경우 3가지. 안장부, 안수기도 사건, 장난권도 사건, 혐의 조회를 좋아하는 안장부, 보험사기 상해 사건. 이게 나왔잖아요. 보험사기 상해 사건. 그래서 뭐 인정? 사기죄 플러스 사기는지 안 물어봐. 너무나 당연하니까 상해죄도 인정한다고. 이 승낙은, 상해에 대한 승낙은 무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 승낙 위법성이 조학되지 않는다. 오케이? 답은 4번이네요. 9번 심신장애의 유무는 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죠. 이거 잘 나오죠. 범행 당시에는 뭐 능력이 있었다. 그럼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답이래요. 2번도 볼까요? 10조 2항 개정된 지 얼마 안 되니까 2018년 12월 18일 날 개정됐죠. 강서구 PC방 살인사건에 의한 여론 때문에. 그래서 감경할 수 있다. 여러분 형 나오면 긴장해야 돼. 한단가 할 수 있단가가 승부처라고. 임의적 감경 맞고요. 10조 2항. 그 다음에 기억 능력과 책임 능력은 뭐하다? 무관하다. 기억 못해도 심실상실하고 단정할 수는 없다. 맞습니다. 4번은 원인에서 자율행위 과실에 의한 원자죠. 과실한 원자 음주 교통사고 사건. 뭐라고요? 음주 교통사고 사건. 이거 가지고 뭐 결론만 보시면 됩니다. 중간에 안 바뀌어요. 감경할 수 없다. 무슨 상태였지만 심신 미약 상태였다 하더라도. 고의한 원자는 잘 안 나오는데 대마초 흡연 후 살해 사건. 그것 하나 적어두세요. 고의한 원자의 대표적인 판례는 뭐라고요? 대마초 흡연 후 자기 자신을 심신미약 상태에 빠뜨린 후에 뭡니까? 살해했어요. 근데 대마초를 흡연 당시에 이미 살인의 고의가 있으니까 고의한 원자가 됩니다. 역시 원자가 되면 심신미약 상태였지만 감경할 수 없다. 과실한 원자도 음주 교통사고 사건 감경할 수 없다. 오케이. 그 다음에 10번 9번에 1번이 답이에요. 10번 보면 금지의 착오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제가 여러분 같은 단어 연습하시랬죠. 법률의 착오, 그 다음에 위법성의 착오, 금지의 착오. 생각나세요? 법조문에 법률의 착오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자기는 법적으로 금지된 걸 몰랐어. 그래서 법적인 것이니까 법률의 착오, 또 금지니까 뭐예요? 금지의 착오. 또는 실제는 위법한데 자기는 위법한 줄 몰랐으니까 뭐예요? 위법성의 착오. 다 같은 말이라고요. 근데 이걸 반전시키면 뭐가 나온댔어요? 환각범. 환각범은 뭐예요? 실제는 범죄가 안 되는데 위법 안 하는데 자기는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제가 구불법한 또는 다른 데서는 사불 이렇게 쓰니까 일집 그러더라. 일집도 있는데 사불 법환. 사실의 착오를 반전시키면 뭐가 나온다? 불능미수. 그 다음에 법률의 착오를 뒤집으면 환각범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돼. 사람이 법률의 착오만 딱 외워서는 안 되니까 금지 착오를 잘 안 쓰는 말인데 보통 법률의 착오로 더 많이 나오는데 여기는 금지의 착오로 냈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착오, 왜 그 말이 나오는지 이론 강의 때 다 설명드렸으니까 법률의 착오, 금지의 착오, 그 다음에 뭐 위법성의 착오 같은 말입니다. 이걸 반전시키면 뭐가 된다? 환각범. 환각범은 제가 홍석천 동성연애를 예를 들었죠. 동성연애 실제로 위법 안 하는데 홍석천이가 동성연애 하고 나서 나는 죄를 졌다고 하는 것. 이건 정당한 이유 유무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얘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하나에 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사불보판 또는 구불보판. 왜? 사실의 착오 같은 말이 뭐예요? 구성요건적 착오니까. 사실의 착오를 반전시키면 불응미수가 나오고, 이 부분 아주 유력합니다.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간간의 불응미수와 관련돼 가지고 아주 중요하다고. 몇 번 하죠? 그래서 1번이 틀렸다고요. 행위자가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실제입니다. 실제로는 처벌되지 않는 행위를 처벌된 행위로 오인했다. 이건 금지착오가 아니라 뭐라고요? 환각범이다. 이 경우에는 그 오인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가 없는가를 불문하고 무조건 처벌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여기는 2번 보면 뭐예요? 현행범 체포한 경우에는 뭐 해야 돼요? 즉시 지체 없이 뭐 해야 돼요? 수사기관 인도해야 되죠? 24시간 동안 감금하면 감금죄가 됩니다. 실제는 위법합니다. 근데 자기 위험한 줄 몰랐네. 그러면 뭐예요? 위법성의 착오입니다. 위법성의 착오 중 뭐에 속해요? 위법성의 착오 중에 이걸 어려운 말로 위법성 조각사유 한계에 대한 착오라 그럽니다. 즉 실제는 위법성 조각사의 한계를 벗어나서 위법합니다. 근데 자기는 위법성 조각사의 한계 낸 줄 알고 위법 안 한 줄 안 거예요. 한번 연습해. 위법성 조각사유 한계에 대한 착오 딱 이해밖에 없어. 시험에 나올 만한 거. 실제는 뭐다? 위법성 조각사의 한계 외여서 위법한데 자기는 한계 내라고 생각해서 위법 안 하다고 생각한 것. 이건 당연히 위법성의 착오가 됩니다. 아시겠어요? 위법성의 착오는 6가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법률의 부지. 6개 중에 법률의 부지는 우리 판례는 법률의 부지는 용서하지 않는다는 법안이 뭐예요? 뭣도 아니다고 봐요. 16조가 법률의 착오입니다. 법률의 착오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다. 16조. 이렇게 나면 좀 어렵죠. 16조가 법률의 착오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23년간 또는 어떨 때는 20여 년간 경찰 공무로 근무연자가 검사의 지위만 있으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도 좋다고 오인하면 정당한 이유? 부정이죠. 우리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 다 암기해 두었습니다. 또 부정의 대표 선수로 나오는 것이죠. 답은 1번. 11번 초인종 누른 사건 주거침해 실행의 착수 부정. 가스배관 사건 야간 주거철도는 주거침해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됩니다. 판례 표현대로 하면 주거에 침한 단계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주거침해 실행의 착수가 있으면 야간 주거철도에 실행의 착수가 인정이 됩니다. 가스배관은 아직 아니에요. 주거침해 실행의 착수가 없어요. 그런데 3번 보면 똑같이 야간 주거철도인데 이 경우에는 주거침해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의 베란다 철자 난간까지 올라가 유리창문을 열려고 시도 문 나오면 주거침과 관련되는 것은 다 실행의 착수 인정이에요. 주거침해 실행의 착수 인정하는 것은 뭐예요? 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거나 문을 열거나 출입문을 당겨보거나 여기처럼 뭐예요? 베란다까지 올라가서 유리창문을 문 열려고 시도. 아무튼 주거침해 실행의 착수 인정. 주거침해 실행의 착수를 인정한 경우에는 야주절의 실행의 착수도 인정이 된다고. 그 다음에 손전등 사건. 그죠? 차량 트리제가 절도라고 강의하죠. 차량 트리 절도는 차량 내부의 물건을 훔친다고 할 적에 그거랑 밀접한 행위는 언제다? 손잡이를 잡아 다닐 때예요. 왜냐하면 차로 지금 차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손정도 비초봉교 실행 착수 부정입니다. 손정도 사건 너무나 유명한 기본 판례죠. 12번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속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로. 이건 왜 이 판례가 이제 요즘에 불능미수가 제가 중요하다 그러냐면 중간간에 뭡니까? 불능미수 전화비자 판례가 나왔잖아요. 실제로는 뭔데? 아니 지금 갑돌이가 상근 예비역인데 자기 유부남이에요. 자기 부인, 그다음에 부인 아는 사람 3명이 술을 먹고요. 와이프가 먼저 술 취해서 들어가 자요. 근데 이제 나중에 같이 술 먹던 자기 집에서 술 먹는데 같이 먹던 여자도 술 취해서 들어가요. 술을 먹고 이제 갑은 취했다고 생각하고 옆에 누워가지고 간음을 한다니까요. 실제로는 중간간의 고의로
간음을 했는데 근데 그때 그 여자는 취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우리 판례는 뭘로 봐요? 중간간에 불능미수. 그러면서 여기에 판례 이론이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나와요. 다음에 이제 한 번 더 보기로 하고, 그래서 불능미수가 아주 요즘에 뜨고 있다고요. 불능미수는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처음부터 구속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다. 결과적으로 구속요건의 충족은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으면 뭐다? 불능미수. 조문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결과 발생이 불가능하다. 여기는 처음부터란 말만 추가됐을 뿐이야. 처음부터 구속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지금? 결과 발생이 불가능. 같은 말입니다. 결과 발생 불가능을 처음부터 구속요건이 충족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 그 다음에 불능미수. 이게 이제 나왔네요. 뭐라고요? 사불법한. 지금 뭐라고 나왔어요? 사불. 불능미수는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한 측면에서, 사람들이 어려워하는데 그냥 단순 암기를 외우시든지. 보세요. 갑돌이가 표적 을을 죽이기 위해 총을 빵 쐈습니다. 살인 의사로 총을 빵 쐈다니까. 근데 을은 이미 1시간 전에 시장마비로 죽어버린 시체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을은 존재해요, 안 해요? 실제는 살아있는 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는 존재한다고 인식했죠. 존재한다고.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데 존재한다고 인식. 이게 바로 뭐예요? 불능미수야. 그럼 이걸 바꾸면 뭐예요?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 반전된 것이겠죠. 보세요. 제가 표적 을을 죽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래 총을 빵 쐈는데 을이 아니라 A였어. 실제로는 그 방에 A가 있었는데 A인 걸 인식하지 못했잖아요. 을을 A로 오인하고 총을 쐈다니까요. 다시 연습합니다. 외우셔야 됩니다. 일단 먼저 외워야 될 건 뭐고? 사불. 사실의 착오를 반전시킨 뭐다? 불능미수다. 먼저 불능미수를 먼저 해봅시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 이걸 바꾸면 사실의 착오는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 못했다 그래. 아니 갑으로 오인하여 을을 죽였습니다. 표적은 누군데? 갑인데 갑으로 오인해서 뭐라고요? 을을 죽였다고. 실제로는 을이 누워있는데 나는 을이 있는 걸 몰랐다니까. 갑으로 알았지. 존재하는 을을 몰랐어. 연습하세요.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하면 불능미수. 실제로는 존재하는데 인식 못하면 사실의 착오. 연습하면 돼. 먼저 불능미수를 먼저 정복을 해. 이 말을 끊어야 됩니다. 행위자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실을 존재한다고 오인했다. 한다고. 슬래시 하시고 존재하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사실의 착오. 불능미수부터 연습을 하신다고 맞습니다. 그 다음에 불가능의 의미. 불가능은 원시적 불가능이다. 원시적은 처음부터 이런 뜻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채용시험이 이미 출제가 되었습니다. 위험성이 판단하는 방법. 위험성이 있으면 불능미수, 없으면 불능범이 되는데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즉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해야 됩니다. 여기 뭐가 틀렸어요? 행위 당시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과 일반이 인식할 수 있던 사정,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놓고 일반이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 객관적으로 판단한다고요. 그래서 이 사정, 행위 당시에 행위자가 인식한 사정을 기초로 한다는 거 꼭 연습해 두세요. 일반 인식할 수 있었던 사정 X. 이건 구체적 위험성이라 그러는데 그럼 모르셔도 되고요. 일단 이 부분이 틀렸다. 판례 표현대로 연습하시면 됩니다. 13번. 부작위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은 부작위범에 대한은 뭐예요? 에게 보면 교사했습니다. 여기는 얘가 지금 부작위범이라는 뜻입니다. 부작위범에게 교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오케이? 정범이 부작위범이란 말이에요.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인정. 그 다음에 얘가 뭡니까? 부작위라고. 부작위에 의한
제가 부작위 의안이 나오면 다 통과가 된댔죠. 하나 통과 못하는 거 뭐 가만히 있어가지고는 타인에게 범죄를 결의시킬 수는 없다. 부작위로서 교사할 수는 없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범죄를 결의시켜보라고 했죠. 그래서 맞는 지문이네. 요 부작위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형법에는 살인죄는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무기 또는 5인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말만 있지 부작위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작위로 만약에 사람을 살해하면 부진정 부작위범입니다. 근데 입법론으로는 이런 주장은 있어. 제가 의무적 감경 조문이 따로 있다 없다 부진정 부작위범 없습니다. 그래서 부진정 부작위범도 자기범과 동일하게 처벌한다. 감경하는 규정은 없다. 이건 주장만 있어. 틀렸어요. 부진정 부작위범 자기범에 비하여 불법의 정도가 가볍긴 해. 이 말은 여기까지 만든다 하더라도 뭐는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진정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제가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랬어요? 진정 붙어도 좋고 안 붙어도 됩니다. 부진정에서도 적용할 수 있어요. 근데 부작위범으로 보통 이제 나오는데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공통이 2번 나와야 된댔죠. 공통된 의무가 있고 1, 2. 그 의무를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부작위범 사이의 공동정범 인정.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제가 아들 낳을 수 있다는 사건 또는 아들 시술 사건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 아들을 못 낳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고지해야 된다고 봐요. 오케이? 그래서 고지의무 위반 부작위한 사기죄. 답은 1번이 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2번 이런 규정 없습니다. 우리 형법에 14번 결과적 가중범. 결과적 가중범 제가 뭐랬어요? 생각해 보십시다. 결과적 가중범 1이 뭐예요? 요건 기본범죄가 뭐예요? 고의. 즉 고의한 기본범죄. 자 그래서 고의화된다. 과실은 안 된다. 이때 고의라면 기수여도 좋고 미수여도 좋다. 고의라면 자기여도 좋고 부자기여도 좋다. 그 노트 필기가 떠올라야 돼. 보면 결과적 가중의 기본범죄는 고의. 과실되면 틀렸어.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맞아요. 기수여도 좋고 미수여도 좋다. 그래서 미수죄가 해가지고 뭐예요? 속셈학원 원장사건 강간치사인데 기본범죄 강간이 미수였잖아요. 그래 된댔죠. 또 하나 더 적어두십시다. 고시에서 옛날 나온 적도 기본범죄는 자기에도 좋고 부자기에도 좋다. 이 출제한 것처럼 하면 자기 가운데점 부자기도 된다고. 그래서 기본범죄가 부자기인 경우 딸 수혈 거부 사건 6이 치사. 오케이? 자, 이런 부분은 제 필기 노트만 보면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다 이게 이론이야. 과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연습 많이 했죠. 진정 결과적 가중범은 형법에서 진정이라는 거 그 개념의 원칙적인 폼. 결과적 가중범의 원칙적인 폼은 기본범죄는 고의로, 중한결과는 과실로만. 부진정은 뭐예요? 기본범죄는 고의로, 중한결과는 과실 또는 고의. 뭐라고 나왔어요? 고의한 기본범죄에 의하여 중한결과가 과실뿐만 아니라 고의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이거 부진정으로 바꿔야 되겠네요. 틀렸습니다. 진정이 아니라 뭐라고요? 부진정. 그 다음에 3번 이것도 연습 많이 했습니다. 지금 오늘의 운명은 뭐예요? 그 고의범, 중한결과 고의범의 운명이라고. 중한결과 고의범이 살아남으려면 살아남는다 하더라도 상경으로 살아남으면 됐죠. 뭐보다는 결과적 가중범의 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있어야지 중한결과 고의범, 그 고의범, 중한결과 고의범이 살아남는다고요. 근데 뭐라고 나왔어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면 죽습니다. 왜냐하면 그 고의범은 결과적 가중범에 대하여 일반법이라 그래요. 법적 경합 중 무슨 관계다? 특별관계. 즉 결과적 가중범이 특별법. 죽을 운명이 있는 더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그 고의범, 중한결과 고의범은 일반법이 된다. 그것도 알아두세요. 이 경우에는 법적 경합 중 특별관계라고 본다고. 그런 표현. 그러니까 일반은 죽어. 마치 존속살인, 보통살인 모두 되는 게 아니라 보통살인 죽고 존속살인만 되듯이. 그래서 맞고 이건 너무 쉽다.
상해 범위로 범행 중 한 사람이 중한 상해를 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 나머지 사람들 사망의 결과를 예견할 수 없는 때가 아니나 즉 예견 가능성이 있다면 결과적 가중이 제일 중요한 단어. 나머지 놈도 상해만 공모한 자도 뭐 상해 치사죄 공동정범 인정. 답은 4번. 15번. 여러분 보세요. 필요적 공범 둘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 대항범에서 둘 다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꼭 같이 처벌될 필요는 없다. 오케이? 그래서 협력자 모두가 책임이 있거나 범죄가 성립되거나 처벌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일방만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처벌 규정이 없는 자, 어려운 말은 불가벌적 대항자 그런데 처벌 규정이 없는 놈은 처벌 규정이 있는 자의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결국은 처벌할 수 없다. 이제 그런 것들 적용하는 연습을 해야죠. 그런 죄를 이제 외우셔야지. 일단 뭐예요? 뇌물 공여, 뇌물 수순 둘 다 처벌합니다. 근데 같이 처벌될 필요는 없다. 틀렸네? 적절한 걸 찾아라 했죠. 뇌물 공여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 측에서 뇌물 수수가 성립돼야 된다. 꼭 그렇지는 않다고요. 오케이? 실제로 뭡니까? 제가 인천 최기성 시장 설명드렸죠? 조기상자에 2억 넣어가지고 준 거. 뇌물 공여죄는 성립했습니다만은 강주의 보성건설 회장은 누구는 인천 최 시장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크린셋 때 갖다 줬기 때문에 됐고, 그 다음에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직무상 비밀이 뭐였어요? 체포영장 발부자 53명의 명단이었죠. 이 경우 우리 판례는 누설 한 자만 처벌 규정이 있는 걸로 봐요. 누설 받은 자는 처벌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보면 누설 한 경우 공무상 비밀설조 처벌되면 그 대항범인 누설을 받은 자는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총칙상 공범규정 공동정범, 교사범, 방조범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 공무상 비밀설조 공범이 되지 않는다. 결국은 일방만 처벌하고 처벌 규정을 두지 않는 취지를 우리 법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입법자의 표현으로 봐요. 처벌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변호사법에 보면 즉 변호사 아닌 자가 변호사를 고용할 변호사 사무실을 개설을 운영하면 누구만 처벌한다? 변호사 아닌 자. 그러나 처벌 규정이 없는 변호사는 역시 처벌할 수 없다. 이따 틀렸습니다. 그 다음 공무상 비밀설제랑 누구랑 같은 계열이에요? 세무사법상 비밀누설죄도 직무상 비밀설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설 한 자만 처벌하고 누설 받은 자는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주의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4번. 그 다음에 16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습 많이 했죠? 주인공 뭐예요? 후행자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승계적 공동정범에서 나중에 가담한 자, 후행자라 그러죠. 그래서 포괄일지의 범행 도중에 공동정범으로 범행에 가담한 자는 그가 그 범행에 가담할 때 이미 이루어진 종죄의 범행을 알았다 하더라도 무슨 부분만 책임진다? 가담 이후 범행에 대하여만 책임지지 가담 이전의 범행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는다. 답이네. 그 다음에 이것도 그 연습 많이 했죠. 주모자의 경우에 공모관계의 이탈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실행에 영향을 미쳤다면 또 실행부터 연습해야 했죠.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뭐해라? 제거해라. 주모자인 공모자인 경우에는 뭐라고요?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해라. 그래야지 이탈이 인정이 된다. 이탈을 부정한 판례 2개. 구속된 사건 또는 구치소 수감 사건 같은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사건. 오케이? 실행에 미친 영향력을 제거하지 못했다고 봤어요. 사건, 구치소 수감 또는 구속된 사건. 그 다음에 3번. 공모가 이루어졌다면 실행의 행위에 관여하지 아니한 자를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 행위에 대해서 형사 책임을 진다. 공모 공동정범. 공모만 한 자도 공모자 중 일부가 실행을 하였다면 그저와 함께 실행이자 함께 공동정범 책임을 지는 걸 공모 공동정범 그럽니다. 근데 이제 조금 서운하긴 하지만 단순한 공모자는 안 되죠. 아무튼 맞는 말입니다. 판례 일부분을 가져온 것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공모관계 이탈에서
언제 이탈했는가 아주 중요하다 그랬죠. 실행에 착수 전에 이탈하면 이탈 이후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 근데 실행에 착수한 이후에 이탈하면 이탈 이후 행위에 대해서도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해서 책임진다. 언제 이탈했는가요? 실행이 이르기 전에 이탈했다면 이탈한 이후에 다른 공모자 행위에 대해서는 공동점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탈의 표시는 뭐? 명시적에도 좋고 묵시적에 좋습니다. 제가 묵시적 블라블라 하면 안 되는 것 딱 하나. 촉탁, 승낙은 하면 안 돼요. 촉탁, 살인죄, 촉탁. 또 나오지도 않아. 잘. 죽여주라 부탁은 명시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걸 죄하고는 묵시적 나오면 다 통과. 오케이? 그래서 반드시 명시일 필요는 없다. 맞습니다. 17번 교사. 여러분 교사범이나 그림 살아있었죠. 교사나 방조범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얘가 교사자 또는 방조자 할까요? 그럼 얘들은 우리는 정범이라 그러죠. 얘는 교사자. 얘는 뭐예요? 방조자. 얘들이 이제 범죄자가 된다면 교사범, 방조범 또는 정범 다 뭐 해야 되냐면 고의범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얘도 고의범, 얘도 고의범, 얘도 뭐라고요? 고의범. 얘들이 과실범이라면 교사나 방조가 나올 수 없습니다. 실수로 범죄를 시킬 수도 없고 실수로 범죄를 도와줄 수도 없어. 또 얘가 만약에 과실범이란 뭐가 돼버려? 얘들은 간접 정범이 돼버립니다. 언행으로 인하여 처벌되지 아니한 자 또는 과실범으로 처벌된 자를 교사 또는 방조하면 뭐라 불러? 얘들을 간접정범. 그래서 속 편하게 교사범, 방조범이 나오려면 교사범이나 또는 방조범이나 또는 뭐나 정범이나 다 무슨 범일 것? 고의범일 것.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 오케이? 몇 번이죠 근데? 그래서 고의한 교사, 과실한 교사, 과실한 교사는 안 된다고요. 제가 이런 일도 있죠. 수업 시간에 제가 뭡니까? 술 먹었다가 제가 입이 싸가지고 K한테 야 을집에 갔더니 물방울 다이아 있다 그래. K가 스스로 범죄 결심했다니까 을집 털어야 되겠다고. 실수로 이건 범죄를 결익해 한 거기 때문에 저는 교사가 될 수 없어요. 됐어요? 그 다음에 2번 피교사자가 이미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교사범이 우리 판례가 강력한 표현을 하죠.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단 전제 조건 뭐랬어요? 피교사자 이미 동일한 범죄의 결의를 가지고 있다면 숨은 단어가 동일한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판례가 아니라 이제 이론 문제로 만약에 가중적 구속 요건을 결의시켰다 그러면 절도를 이미 결의하고 있는 자에게 특수절도나 강도를 결의시키면 그 처음으로 생긴 것이니까 더 큰 것은 특수절도나 강도에 대한 교사는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숨어있는 1인치는 뭐라고요? 이미 피교사자가 범죄를 결의하고 있는 경우 앞에 동일한 범죄를 결의하고 있다면 동일한 범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근데 시험에는 판례 그대로 긁어서 죽지 않으니까 동일한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써도 맞게 푸셔야 된다고. 그 다음에 승낙조차 안 했다. 보세요 여러분. 교사인데 승낙 안 하면 실패한 교사. 우리 형법 31조 3항에 의해서 뭐 교사자만 그러니까 피교사자는 거부했으니까 승낙했으니까 착한 놈이잖아요. 교사자만 예비모로 처벌. 그 다음에 승낙하고 실행에 착수가 없으면 효과 없는 교사라 해가지고 둘 다 예비모에 준하여 처벌이죠. 오케이? 31조 2항. 외우셔야 된다고 제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보면 뭐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 실행을 승낙조차 않은 이른바 실패한 교사의 경우 누구만? 교사자만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 31조 3항 조문 문제입니다. 4번은 교사범이 공범관계. 여기서 공범관계는 교사범 관계입니다. 교사범이 공범관계로부터 이탈하기 위해서는 1. 피교사자가 범죄의 실행행위에 나아가기 전에 2. 교사범에 의하여 형성된 피교사자의 범행 실행 결의를 해소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어디서 나온 판례요? 아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교사라는 건 범행을 결의시키는 거잖아요. 범죄 실행을 결의시키는 거예요. 교사자가 만들어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만든 범죄 실행 결의를 뭐 해야 돼? 해소시켜야 된다니까요. 언제? 실행이 나기 전에. 결국 공갈한 사건. 노조위원장을 공갈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그 사건에서는 교사분 관계 이탈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 회수 못 시켰어. 결국은 공갈해버렸잖아요. 제가 결국 공갈한 사건. 오케이? 그 사건에서 나는 공범관계를 해소시켰다 그랬더니 해소시키지 못했다 그랬다고. 그래서 교사분을 처벌했잖아요. 답은 4번입니다. 18. 그래서 결국 낙태한 사건, 결국 공갈한 사건은 판례 이론들은 꼭 읽어보셔야 돼. 그렇습니다만 18번 공범과 신분. 형법 33조 본문의 신분관계로 인하여 성립될 범죄는 지금 판례 의함이라 그랬습니다. 진정신분뿐만 아니라 누구 들어간다? 부인정신분도 들어간다. 그랬더니 우리 학자님이 물어보지요. 단서는 왜 만들었대? 그랬더니 그건 부인정신범이면 뭐? 처벌. 같은 말 처단. 또 같은 말 과형. 그래서 부인정신범의 처벌 이야기다. 과형의 개별화에 관한 규정이다. 개별화라 이 말은 업무자 아닌 자가 업무자를 함께 업무상 배임죄를 범했습니다. 업무자 아닌 자도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은 하지만 처벌만은 개별적으로 뭘로 처벌한다고? 단순 배임죄의 정한형으로 처벌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성립은 붙이고 처벌은 떼고. 생각나시나요? 두 개 우렸죠. 그 딱 두 개밖에 없댔어. 요 업무상 배임, 업무자가 아닌 자가 업무상 배임에 가담한 경우. 그 다음에 차가 직계비속인 아들과 함께 남편을 살해한 경우. 저도 뭐예요? 성립은 전속살해가 성립은 하고 처벌은 전속돼요. 그냥 살인죄, 허전하면 보통살인죄 정한형으로 처벌한다니까. 언제나 공범과 신범 문제가 나오면 성립과 처벌을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진정신범은 성립과 처벌을 구별할 필요 없습니다. 근데 그건 잘 안 내. 부인정신범이 잘 나오는 것이지. 비신문자인 아내와 신문자인 아들이 즉 직계비속입니다. 공동하여 아버지를 살해한 경우 비신문자인 아내는 전속살해죄가 성립은 하고 처벌은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고요. 틀렸네. 3번. 3번 여러분 몰랐죠? 이거 2019년 8월 29일 이게 나온다고 제가 유튜브에도 지금 있는 건 모르겠어요. 19년 8월 29일자 그 국정농단 사건에서 이게 나올 줄 알고 딱 그 부분만 추려가지고 원래 겁나 길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랑 최순실 그 사건에 나온 건데 한번 보세요. 공무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 공여자 삼성으로 하여금 공무원과 뇌물수수의 공동적인 관계에 있는 비공무원 최순실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하여 비공무원이 뇌물을 받은 경우 비공무원은 뇌물수수의 공동정범이 되고 즉 제3자입니다. 아니 제3자란 말씀은 안 되겠다. 그냥 비공무원. 제3자 뇌물수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딱 이것만 추출해서 했는데 이게 나왔다니까. 지금 다시 표현하면 일단은 최순실은 이게 좀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판례예요. 전화합조 판례지 않습니까? 최순실은 공무원이 아니죠. 근데 323조 본문에 의해서 신분이 없는 최순실도 신분이 있는 공무원 대통령에 가담해서 진정신범죄 수뢰죄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고. 우리가 보면 언제 이렇게 많이 적었지? 공무원, 그죠? 그 다음에 공여자, 제3자. 제3자가 뇌물을 받고 중재는 뺐습니다. 공무원 또는 중재인은 뭘 받아요? 부정한 청탁을 받는 게 무슨 죄?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한 죄. 요즘에는 근데 제3자 뇌물수수죄라고 판례는 더 조한됐죠. 제3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한 죄. 그런데 이 그림보다는 공무원, 이 제3자가 즉 비공무원입니다. 판례 표현대로 하면 비공무원이 뭐가 돼버린 경우에는
공동정범이 돼버렸어요. 수뢰죄의 공동정범이 돼버린 경우, 먼저 얘가 수뢰를 공모하고 수뢰를 했다고. 그런데 공여자가 얘한테 줬다고. 얘가 받든 얘들은 한 몸입니다. 공동정범이 되는 순간. 그래서 이건 전제 주어져. 비공무원이 공무원에 가담해서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에는 공무원이 누구에게? 공동정범의 1인인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게 했다 하더라도 공무원의 죄책은 제3자에게 뇌물을 수수하게 한 죄가 아니라 그냥 뭐가 된다? 수뢰죄가 된다. 뭐가 된다고요? 수뢰 또는 뇌물 수수. 얘가 받든 내가 받든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말을 더 이상 안 해도 되죠? 말 이름 외우는데 이제 뭐 없다. 오케이? 이 그림으로 겨누어 주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걸 먼저 해야 돼요. 둘이 공모를 해가지고 공동정모 관계가 됐다면 얘가 받든 내가 받든 얘들은 한 몸이니까 공동정모 일체가 되었으니까 공무원의 제명은 그냥 뭐다? 여기서는 이 공무원의 제명이 지금 제3자 뇌물수죄잖아요. 이 공무원의 제명은 제3자 뇌물수죄가 아니라 뭐가 된다? 수뢰죄가 된다. 비공무원이 공무원에 가담해서 수뢰죄 공동정범이 되는 경우 공여자를 하여금 공동정범 1인인 비공무원에게 뇌물을 받도록 한 경우 공무원의 제명은 수뢰죄다. 뇌물 수수. 중에 우리 시험에 나올 거면 24일날 제가 이거 찍어놨어요. 노인에도 가면 있어. 크리스마스 이브 때 눈 안 왔습니다. 아무튼 찍고 오는데 딱 나온다 그랬는데 나왔어요. 역시 나는 대단해. 4번 뭐 지방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 공무원 신분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 공무원에 가담하면 33조 부문회에서 공동정범 될 수 있습니다. 4번은 맞고요. 답은 2번입니다. 19번 다음 사례 중 포괄일지에 해당하는 경우는 모두 골라라. 여러분 연습했죠? 우리 그 채용시험에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컴퓨터 2대를 압수당한 이유, 즉 서버 컴퓨터부터 제가 연습했죠. 서버 컴퓨터 압수 후 다시 영업을 재개했다. 우리 판례가 뭐라 그래요? 일단 이건 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동일한 제명에 해당하는 수개행위죠.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입니다. 동일한 제명에 해당하는 수개행위, 뭐 2개밖에 안 되지만. 그런데 이게 일제가 되려면, 일제가 되면 포괄일제가 되겠죠. 이게 수재가 된다면 실체적 경합범이 될 겁니다. 그러려면 3가지 관문을 돌파해야 되죠. 범범피. 동일한 제명에 해당하는 수개행위가 포괄일제가 되기 위해서는 범죄 의사가 단일할 것, 범행 방법이 동일할 것, 피해 법익이 또 동일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판례가 제가 서버 컴퓨터가 압수당했어. 다시 뭐 한 경우에는 재개한 경우에는 뭐 범위가 단일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해. 제1행위 할 적에 범죄 의사랑 두 번째 할 적에 범죄 의사랑 다르다. 그래 범위 갱신이라고 표현해 우리 판례가. 뭐라고요? 범위 갱신. 그러니까 범위가 단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괄일제가 되지 않고 실체적 경합범이 된다고. 그러면 실제로는 뭐였어요? 두 번째 행위가 먼저 공소지기 당해서 약식 명령이 확정됐거든. 첫 번째 행위를 기소했는데 변호사 측, 피고인 측에서 뭘 주장했겠어요? 동일한 사건이니까 두 번째 약식 명령의 기판력 확정력이 기판력이 뭐에 미친다? 제1인 1범죄도 미친다. 그랬더니 우리 판례가 달라야 그랬어. 또 실체 재판 받아야 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건 많이 했죠? 한나라 사건에서 한 번 선서한 증이 거짓말 여러 번 해. 포괄 일제다. 오케이? 디귿 다수의 피해자. 한 개의 기망이 밑줄. 제가 사기죄 피해 법이 사기죄 범죄 숫자는 어떻게 정한다 했어요? 피해자 머릿수로. 다수 피해자가 나왔으니까 뭐예요? 수기 사기죄입니다. 그럼 뭐가 풀어요? 상상적 경합입니다. 한 개이니까. 뭐라고요? 상상적 경합. 사람들 제가 모아놓고 오늘 거짓말 한 번 해가지고 여러 명한테 돈 받았어요. 상상적 경합이지. 피해자가 머릿수별로 사기죄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은행장이, 이건 은행장 나왔는데 공무원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공무원 갑돌이가 을로부터 1년에 5번에 걸쳐 상납 받았다고, 한 명한테 범죄의사 하나로 봐요. 그래서 5번의 수령행위를 포괄일죄로 처벌한댔죠.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장에서 이제 특경법상 수재죄라고 부르는데,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사가 될 수 있도록 한 명한테 12번 받았네요. 포괄일죄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이라는 법률상의 수재입니다. 수재. 그래서 니을입니다. 오케이? 수뢰죄가 사실은 더 중요해요. 수뢰죄도 뭐라고요? 동의로부터 수에 걸쳐서 수수한 경우에 공무원이 동의로부터 동의의사로 수에 수뢰하며 뭐가 된다? 포괄일죄. 20번. 집행유예. 제가 집행유예 실효사유 좀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갑돌이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받았다. 어떤 일이 있으면 이 집행유예가 효력을 상실하는가? 실효사유 중요하다 그랬어요. 취소사유는 잘 안 나와. 특히 실효를 취소로 또 바꿔서 낸다고. 실효를 정확히 알아두시면 돼. 제가 어떻게 그랬습니까? 범죄와 형벌로. 일단 범죄가 언제 범한? 유예기간 중 범한이 고의범죄일 것. 이렇게 오셔야 됩니다. 범죄와 형벌을 외우는데 범죄가 유예기간 중 범한 고의범죄일 것. 그 다음 형벌에서는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것. 조문대로 외우면 못 외워져요? 못 외우죠? 뭔 말이에요? 잘 안 외워져요? 유예기간 중 범한 고의범죄일 것. 그리고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될 것. 한번 볼까요? 뭐라 놨어요?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될 때는 집행유예는 취소된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효력을 잇는다. 이 실효죠. 집행유예는 시작은 언제니? 집행유예 판결이 확정될 때입니다. 왜 이게 나왔냐면 재신과 관련돼서 전화합의체 판례가 나왔어. 이 판례가 나온 것이에요. 이것도 내가 했지롱. 그래서 판결 확정일 이후에 시점을 임의로 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한다고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그러면 1년은 언제부터 시작이야? 1년의 하루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적고 있죠? 그 다음에 선고유예 보호관찰 1년. 그 다음에 선고유예 기간은 딱 법정화되어 있습니다. 집행유예 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하지만 선고유예 기간은 몇 년? 2년. 네, 잠깐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